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서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즉 2022년 11월에 시행된 수능시험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표적인 유적지가 암사동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따라서 이 시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요. 자, 따라서 신석기 시대의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죠. 신석기의 대표적인 키워드 하면은 간석기가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죠. 그 외에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든지, 뭐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석기 중에서 갈돌, 갈판 이런 게 이제 사용되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 중에서 비파형 동검은 기억하셔야겠죠. 요거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백동화가 발행된 건 저기 그 한말 개항기 시대고, 석굴암 본존 불상은 그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밑줄 친 침략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침략이란 단어가 어디 나와 있나 하니까 앞에 있는 이 시에는 없고, 옆에 이제 해설을 보니까, 자, 자국 사신의 피사를 구실로 침략해 온 몽골군을 말한다. 자, 몽골군이 침략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몽골군의 침략을 방어하다 몰살당한 철주의 군인 및 백성의 혼과 넋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몽골군의 침략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고려시대의 몽골 침략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영향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몽골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정부 조정에서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계속적으로 항전을 했어요. 이제 몽골군이 육지에서는 강하지만 바다를 통해서 날라오기, 이제 배를 타고 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가지고 왕이 붙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건데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30년 가까운 그 항쟁 시간 동안에 이제 본토 육지에서는 이제 몽골군이 거의 뭐 초토화하면서 쓸고 지나가요. 황룡사 구축목탑 불타고, 그 외에 이제 그 용인 쪽 처인성 전투에서 그 김윤우라는 장군님께서 이제 그 활약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뭐 8만 대장경판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소 굴욕적인 강화협정을 맺고 나서 이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다만 이제 거기에 반대한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을 했다라는 이 흐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가야가 병합되었다는 건 이제 신라시대, 특히 그 진흥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균역법은 조선시대 영조, 그 다음에 수원화성은 조선시대의 정조, 그리고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거는 삼국통일하고 관련된 일이겠죠. 자,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모산 아래에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진국이라고 하였다. 이후 나라 이름을 가로 바꿨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문제는 좀 저한테 이제 기본 개념 강의를 들은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내용까지 설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인데, 이제 잘 읽어보시면, 무왕이 등주를 습격했고 이에 화가 난 당현종이 군사를 동원하여 바다를 건너서 공격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신라 쪽의 성동왕에게는 관작을 더해주면서 이 나라의 남쪽 방면을 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쪽 방면을 치기가 쉬운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는 대립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자, 그럼 이 나라가 어디겠냐?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국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나라는 결국 발해입니다.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 말고 북쪽에 있었던 나라 바로 발해죠. 자, 사실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되었고 이 동모산 아래에서 건국했다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가 돼요. 이때 건국하신 분은 바로 대조영이십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발해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사 하는 걸 3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자감이라는 대학교 교육기관, 그리고 또 하나는 오경 15부 62주의 중앙행정체계, 지방행정체계, 그리고 또 하나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 때 일입니다. 골품제 운영한 거는 신라고요. 유경공원은 그 광무개혁 전에
1880년대 개항기에 설립됐고 궁국 기무처를 설치한 거는 가보개혁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미출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쌍기라는 후주 사람이 남았다. 뭐 왕이 그의 재능을 아껴서 관료를 발탁하였으며 원보 한림학사로 승진시켰다. 자, 쌍기는 왕에게 건의하여 과거제를 신설하게 하고, 자, 과거 시험을 담당하였다라고 했죠. 자, 이게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처음 시행됐을 때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억하셔야죠. 고려시대의 4대 왕 광종입니다. 자, 과거제를 처음 시행했던 광종 하면 과거제 말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언제나 광종의 시험에 나오면 과거제랑 노비 안건법 둘 중에 하나가 본문, 하나가 선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번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독립문 건립된 거는 독립협회랑 관련이 있어요. 별기운이 편성된 건 요건 이제 그 개항기 시대에 나온 신식 군대죠. 이모군란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경국대전 반포는 조선시대의 성종입니다. 그리고 이 수선사 결사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제가 문화 파트를 많이 설명은 안 드렸지만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제 스님 진울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이제 수선사 결사 조직하시는데 앞장을 서셨습니다. 자, 5번 갈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 읽기 전에 이거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게 그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림의 성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조선시대의 선조 이후에 그 주요 지배계층이 되었던 선비들을 우리가 이제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 전에는 훈구였어요. 그러니까 세조 때 그 수양대군이죠. 계유정난을 통해서 세조가 왕권을 잡았는데 이때 이제 그 공신들 위주로 이제 나왔던 계층이 훈구. 그들이 이제 뭐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그 지배 계층이 되었다가 이제 성종 때부터 사림을 등용하면서 사림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선조 때 성종 때 성장을 하고 선조쯤 들어와서는 이제 사림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건데 요 사림은 먼저 붕당으로 분화가 돼요. 이제 선조 때 그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붕당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의 뭐 저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형태의 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저 붕자가 친구를 뜻하는 붕자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뭐 이렇게 싸우거나 뭐 이렇게 대립을 하거나 했던 거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의견을 경쟁하면서 이제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그 병자호란 이후에 현종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송 자의대비라는 분, 인조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상복을 입어야 되는 기간을 두고서 이제 당시에 지배층이었던 서인과 남인이 서로 이제 의견을 달리하면서 대립하게 돼요. 그게 예송이고 그 다음에는 환국. 이건 조선 숙종 때입니다. 이때 서인과 남인 중에 어느 한 붕당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 전제 체제를 숙종이 했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서인들 너네 다 나가 하고 남인들로 채워놓고 그 뒤에 또 어느 날 남인들 다 쫓아내고 서인들로 채우고 뭐 이렇게 이제 3번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워낙 폐해가 좀 크다 보니까 탕평 공정하게 기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탕평 이게 이제 영조랑 정조 때 있었던 일이고 그 뒤에는 세도 그 정조가 그 예상치 못하게 조금 빨리 이제 승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어려서 정치를 바로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외척 가문들이 비변사를 틀어지고 이제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게 이제 철종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세도예요. 자, 가하고 나가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 가를 보시면 심의겸과 김효원의 대립이 심해져서 심의겸 쪽은 서인, 김효원 쪽은 동인이 되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동인이나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붕당입니다. 자, 이게요.
그 심의겸을 지지하는 무리가 서인이 된 게 이 심의겸이란 분이 그 두 심의겸 김효원 중에 심의겸이 서쪽에 살아서 서인이에요. 김효원이 당시에 동쪽에 살아서 동인입니다. 뭐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분당이 형성된 거 이게 선조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께서 탕평책을 실시하여 라고 했죠. 탕평비를 세웠다라는 건 영조예요. 정조의 경우에는 탕평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 규장각을 설치한다든지 장영용을 설치한다든지 수원 화성을 건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개의 업적이 있어요. 초기의 문신제도 있고. 근데 이제 영조는 탕평책 중에 대표적인 업적이 탕평비 세웠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그 성균관에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조의 경우에는 탕평책 말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그 균역법이에요.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5번 문제에서는 분당이 형성된 게 가, 그 다음에 탕평이 시행된 게 나예요. 따라서 그 사이에 들어갈 거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예송 아니면 환국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무신정권은 고려시대죠. 위화도 회군도 고려시대의 말기, 성황이 사비로 천도한 건 백제 때 있었던 일이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요 뒤에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로 와야 됩니다. 자,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한양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은 얻은 이익이 수백량을 헤아린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 뒤에 담배, 인삼, 모시, 생강, 고구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로 쌀만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상품 작물 재배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돈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상평통보를 주주했다라고 돼 있죠. 자,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됐고 상평통보가 시중에 유통된 거예요. 이건 언제냐면 조선 후기입니다. 이때 들어서는 이제 좀 돈이 시중에 많이 돌면서 이제 경제가 많이 발전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근본적인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근본적인 이유가 됐던 게 뭐냐면 대동법의 시행입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에요. 이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특산물을 세금처럼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그걸 갖다가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뭐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특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상인이 필요했는데 그게 공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 계층이 등장해서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로부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상평 통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흐름이에요. 이 조선 후기의 상품 작물 재배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수공업도 관영 수공업 대신에 민영 수공업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산 채굴이라든지 이런 노동도 많아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회사량이 폐지된 건 1920년대입니다. 삼백산업이 발달한 거는 이승만 정권 시대의 일이에요. 전민 변종도관, 요거는 이제 고려 시대의 공민왕의 개혁 정책 중 하나로 전민 변종도관이 설치됐고 산미 증식 계획 1920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자, 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원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의 아버지인 가가 주도한 서원철폐 정책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아버지인 가래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사에서 왕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아버지면 전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라고 소개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역사에선 정말 드문데 딱 한 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이 서원철폐가 흥선대원군이 주도했던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분이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꾀했던 게 이
서원 철폐뿐만이 아니라 경복궁 중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시행하셨던 게 크게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권 강화는 서원 철폐나 경복궁 중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민생 안정 관련해서는 호포제, 그 다음에 사창제라는 게 있어요. 이 호포제는 그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내야 되는 그 옷감, 균역법에 의해서 한 필로 줄었었는데, 그걸 갖다가 양반들한테도 내라라고 했던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집안의 가구의 호수, 그 호수에 맞춰서 포를 내라는 제도라서 양반들도 예외 없이 내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창제는 환곡, 그러니까 이제 곡식 빌려줬다가 갚는 이 시스템이 워낙 문란하니까 그 환곡의 시스템을 지역별로 알아서 해라라고 했던 제도예요. 이제 이런 것도 시행했다. 그리고 이제 통상수교 거부 관련해서는 병인양요랑 신미양요,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삼국사기를 저술하신 분은 고려시대 문벌 중에 김부식 이분이고, 시무 28조는 고려시대 최승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의 김구 선생이고,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한 건 아시죠? 강감찬 장군입니다. 드라마 나왔었죠. 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양로 등은 열강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침략에 맞서 싸우자라고 했고, 최익현은 외양 일체론을 내세우면서 개양에 반대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만송 같은 분은 만인소를 올렸다라고 돼 있죠. 역시 열강과의 수교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개양이나 통상 요구, 수교 이런 거에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는 결국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위정척사라는 게 바른 것을 호위한다. 그리고 이제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사악한 게 바로 서양이라는 거예요. 서양의 그 통상 요구가 사악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척한다라는 게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런 분들이 이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셨는데, 이게 사실 저분들이 우리나라 그 정치의 주류 세력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개항을 하자라는 게 주류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운동은 결국 이제 실현되지 못하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의병 활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최익현 같은 분은 이제 나중에 을사의병을 일으키세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 영남의 만인소 사건이 있는데, 요거랑 관련된 책이 하나 있어요. 조선책략입니다. 일본에 있던 중국의 외교관 황준원이 쓴 책인데, 이제 조선이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이만송 같은 이런 유생분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상소를 올린 게 영남의 만인소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9번. 밑줄 친 별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첫 줄부터 키워드가 나오네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별난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별난은 갑신정변입니다. 자, 김옥균, 박영효, 그 다음에 이제 서재필, 홍영식, 서광범 이런 분들이 급진기아파 분들이에요. 이제 난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때 정부가 또 청나라에다 SOS를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3일 만에 끝나죠. 이때 이제 일본하고는 한성조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끼리 둘이서 텐진조약을 맺어요. 정답은 3번이라는 뜻입니다. 한성조약이 체결됐어요. 이때 이제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교전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군대가 피해를 받으니까 배상금 내놔라. 조선한테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한성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삼천교육대가 운영된 건 전두환 정부 때고요. 자유시 참변이 발생한 거는 이제 1921년인데, 이때 이제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끝나고 이제 간도 참변을 통해서 이제 독립군들이 만주에서부터 러시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때 일어난 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는 거고, 삼별초가 조직됐다. 이건 이제 고려 시대죠. 그 다음에 노급이 폐지된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자, 10번.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국제보상기성회라는 걸 보고 알았을 수도 있고요. 쭉 읽으시다 보면 1,300만 원의 국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상돈이라는 분이 주도하셨어요. 뭐 이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대구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구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런 이제 나라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어쨌든 이 국채보상운동 관련해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답니다. 이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호원철폐는 저기 그 87년 6월 민주항쟁 쪽으로 가야 되고요. 서경촌도를 추진한 분은 묘청이죠. 그 다음에 동학교조의 신원을 요구하였다. 요 교조 최재우가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흥선대원군 때. 그러니까 이제 동학 교도들, 신도들이 이제 신원을 회복해 달라라고 한 게 이제 동학 농민운동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킨 거는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에 보안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11번. 가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본 수상은 한국에서의 무단 통치를 폐지하고 내모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한국인들에게는 무단 통치를 시행하든 이걸 시행하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을 거다. 보통 경찰제를 시행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자, 이 무단 통치를 폐지하고 나오게 된 통치 방식이 뭐냐면 이른바 문화 통치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문화 통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100%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문화 통치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뒷구녕에서 민족 분열시키는 그런 통치 방식이었어요. 친일파 양성하고 뭐 지역별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계속 이간질시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 보통 경찰제를 시행했다 이거 그래요. 이제 헌병 폐지하고 보통 경찰제 했는데 경찰 숫자 엄청나게 늘렸어요. 이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때 치안유지법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죠. 이때가 이제 192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통치가 시행되게 된 배경, 3.1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일제가 무단통치로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하게 된 거예요. 물론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하죠. 자, 12번 볼게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민영환이 조약 체결에 항거하여 자결하였으니 신들은 매우 놀랍고 슬퍼했습니다. 자, 삼가 발화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칙명을 내려 이거 잠시만요. 빨간색. 박재순, 이지용,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5호적을 모두 처단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이 오적이 언제 오적입니까? 이게 바로 을사오적이에요. 즉 이 조약은 을사늑약입니다. 이 민영환이라는 분은 이제 그 외교관으로 굉장히 크게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약 체결되니까는 이제 자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이후에 다른 이제 조정 대신들도 자결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을사늑약의 영향이다. 특히 제가 빨간색을 갑자기 사용한 게 이 5사람이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뭐 이름을 다 외우시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한번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박재순, 이지용,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이렇게 5사람입니다. 자, 을사늑약 설명 찾을게요. 이제 얘 대표적인 게 그 외교권을 박탈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감부를 설치했다. 그 전까지는 고문 정치했어요. 근데 이제 통감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친 게 헤이그 특사. 고종은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부당한 거를 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3분을 파견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분들은 뜻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는 고종 보고 야 너가 왜
외교권도 없으면서 외교활동하고 그래 하면서 왕위에서 끌어내렸죠. 이게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로 이어져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조선 책량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과 체결된 건 조미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자, 1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다나카 기이치 대장이 상하이에 도착하자 가의 단원인 기믹상이 폭탄을 던졌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라고 돼 있고, 이제 내가 종로경찰서에 들었을 때 식사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권총을 난사했다고 라는 말이 들렸는데 일본 경찰이 네가 가해 일원인 나석주냐? 라고 물으니 그렇다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김익상, 나석주 같은 분들의 이름만 봐도 이 단체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의열단이에요. 김원봉 선생께서 조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김지섭 같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셨던 이제 항일 의거 단체예요. 이 의열단 관련해서는 요 분들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 선생이 조직했다 뭐 요거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입니다. 이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학자시죠. 그래서 이제 김원봉 선생이 신채호 선생 찾아가서 제가 이런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신채호 선생이 고민 끝에 이제 글을 하나 써주신 게 이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해서 의열단이 이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14번. 다음 회고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탑골공원 뒷문에서 만세군중이 나왔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는데 고종 황제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 운동 찾아야죠. 3.1운동입니다. 고종이 장례식 관련된 거는 3.1운동, 순종의 장례식 관련된 거는 60 만세운동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 구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뭐 하나 설명드렸죠. 이른바 문화통치 얘기하면서 3.1운동의 영향이 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간회가 주도해서 전개한 거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광복 직후에 이제 여기 있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가 있고 그 다음에 제헌헌법 공포가 있어요. 이제 이때가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때부터 1948년 제헌헌법이 공포된 게 7월 17일 제헌절 있잖아요. 그때인데 이 사이를 우리가 보통은 해방공간이라고 불러요. 자, 뭐 이렇게 누가 지배하는 세력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해방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방공간에 있었던 일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뒤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와요. 이 개최가 돼요. 근데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결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이승만 선생이 대통령 되기 전이죠. 이승만 선생이 정읍에서 야, 우리 이러다가 남북 분단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정말이냐, 남북 분단될 수도 있는 거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하셨던 여운현 선생께서 암살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도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2차까지도 결렬이 된 다음에 이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결정된 바로는 야,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왜냐하면 북한 지역으로 유엔 조사단을 입국을 못하게 했어요. 소련이. 그러니까 이제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결의돼서 이제 그때 50 총선거가 실시되고 제헌헌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실 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요 기억, 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뒤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회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 총선거가 실시된 게 이제 역시 이 제헌헌법 이전의 일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국회가 제헌국회고
그들이 이제 재헌 헌법을 만든 거죠.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발제 개헌안 통과랑 인천 상륙작전 전개는 모두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산이 수도였었던 시기에 발제 개헌안이 통과됐죠. 자, 1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어린이날 제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단체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선지를 읽으면 답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감사를 드려야죠. 누구냐?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단체는 과연 무슨 단체냐? 여기는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그러니까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를 몰랐어도 어린이날은 다들 알잖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정환 선생한테 매년 5월 5일에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단체가 천도교 소년회예요. 이 천도교가 이제 그 동학에서 이름을 바꾼 종교죠.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명 존중 사상을 굉장히 깊이 있게 갖고 있던 종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린이를 지칭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냥 아이, 놈 이런 식으로 낮잡아가지고 부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정환 선생이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린이 요 단어를 이제 새롭게 만드시고 어린이날도 제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는 신간회예요. 신간회.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거는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고요. 그 다음에 오산학교, 대성학교 설립한 거는 신민회입니다.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건 군대, 저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의 부대랑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부대 연합부대입니다. 17번 볼게요.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네들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나? 자, 여기에 바로 키워드가 나와요. 이게 언제입니까?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창씨 개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 요 시대는 1930년대입니다. 요때 이제 일제의 통치 방식은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법까지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본인으로 뼛속부터 바꾸겠다. 그러니까 저 창씨개명, 이름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 관련된 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황국신민서사 암송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씨개명이나 아니면은 신사참배, 일본식 절에다가 이렇게 절하도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총동원법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출. 미국 공출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쌀을 다 걷어갑니다. 군량미 하려고 쌀 다 걷어가고 배급 줘요. 쬐끔 배급 주고 막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강제 징용 내지는 이제 학도 지원병 제도를 시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야, 군대 가면 이런 거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뭐 이랬고, 여기다 이제 써놓기도 죄송스럽지만 이제 그 위안부 같은 것도 이 국가총동원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한국인에게 지원병 제도를 선전하는 일본 관리다라는 겁니다. 이 공명첩 발급받은 거는 주로 그 세도 정치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제 신분 상승, 막 신분제가 좀 이렇게 문란해져요. 이때고, 그 다음에 이제 별무반에 편성된 건 고려시대 여진족 잡으려고. 왜 우리 그 윤관이 여진족 킬러지 않습니까? 그 별무반.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요거는 이제 독립협회에서 열었던 거의 최초의 시민 집회예요.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고 막 여기서 그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죠. 경부고속 국도 개통은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18번. 미출진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투표다라고 돼 있어요. 자, 헌법에 따라서 8대 대통령을 선출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그 간선제 했을 때 선거인단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유신헌법 시대입니다. 유신헌법.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시대죠. 이때 이제 유신헌법이 시행이 돼요. 그때 있었던 일을 찾으라는 건데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3번.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고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된 거는 재헌국회 이승만 정부에서 이어지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도 김영삼 정부.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거는 이 5식 총선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제주 4.3 사건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한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3.1 민주 구국선언이 유신에 반대한 거예요. 3.1 운동하고 날짜 똑같다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신 체제에 반대하면서 이제 그 민주 구국선언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이후에 이제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이제 서울의 그 가발 공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발 공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 와서 시위를 해요.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일하게 해달라, 회사 문 닫지 말아달라 이러고 이제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유신 체제였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강력하게 진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사 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나라냐? 뭐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아니 이게 정당하게 시위하는 사람들 이렇게 탄압해도 되는 거냐? 외신 기자들은 뭐하냐? 이런 거 기사 써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민주항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주항쟁의 결과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양쪽 팔, 김재규와 차지철의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김재규는 저들하고 대화를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였고, 차지철은 땡코를 밀어라 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차지철 쪽으로 이렇게 그 손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김재규가 빵빵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12.16 사태로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되죠. 물론 이제 불과 한 달 반 정도 후에 12월 12일 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또 정권을 잡게 됩니다. 뭐 유신하면서 유신이 끝나는 얘기까지 했네요. 이 흐름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서 희생된 김주열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김주열 학생은 특히 여기 3.15 부정선거도 키워드로 있죠. 마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었어요. 여기 마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관련된 민주화운동이 뭐냐면 4.19 혁명이에요. 여기 이제 키워드 나와 있지만 3.15 부정선거나 김주열 이런 게 이제 4.19 혁명의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민주화운동이 총 3개가 있는데 4.19 혁명하고 또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죠. 자, 요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 지역에서 시민군이 결성됐고, 뭐 계엄군이 내려와서 진압을 했다. 막 특수부대까지 투입하고 이러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관련돼서는 이제 박종철이나 이한열,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인해서 그 대통령 직선제, 지금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로 선거로 대통령 뽑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4.19, 이 답부터 찾아야죠. 예. 자, 4.19 혁명에 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으라는 건데, 이 4.19 혁명의 영향은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이승만이 대통령을 그만둡니다. 이승만 하야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박정희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죠. 자, 20번. 밑줄 친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세계 각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내보내며 15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자, 남북 정상이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분단 후 첫 정상회담에서 화해협력의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맞이하겠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이 김 국방위원장 김정일이죠. 자, 이게 바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뜻합니다. 자, 이거 이제 시기를 찾으라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 때의 일이기 때문에 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노태우 뒤에가 이제 김영삼, 그 뒤에가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답은 마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7.4 남북 공동성명도 중요해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 북한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발표하게 되죠. 이때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신을 시행한 겁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유해 동시가입이나 남북 기본 합의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요 14 남북 공동선언은 제2차 정상회담이에요. 2차 정상회담으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역시 이제 김정일하고 평양에서 만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11월에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시험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해설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